네, 방금 보셨듯이 대혼란 그 자체였던 대한항공의 어제 주주총회 결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를 놓고 무리를 일으키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총수 일가의 퇴진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과 국민연금의 과도한 개입이 기업의 경영권을 압박하고 더 나아가서 연금 사회주의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토론은 어제 직접 대한항공 주총에 참석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이신 참여연대 김경률 경제금융센터 소장, 그리고 카이스트 경영대학 이병태 교수 두 분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소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직접 주총 현장에 가셨잖아요. 지금 제가 영상을 통해서 봐도 뭐 소리 고성도 나오고 뭐 보니까 들어보니까 박수도 또 나오고 막 했다던데 혼돈 막 그 자체였던 분위기였나요? 또 이렇게 언론에 묘사된 것보다는 그러진 않았고요. 이제 우선은 반대 토론이라든가 표결 행위 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의안마다마다. 그래서 이제 좀 그 어떤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하나 또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9시 이전에 그 외국계 기관이라든가 국내 기관 이런 이제 서면으로 자신들의 의결권을 행사한 그것들을 알 수 있어서 이미 9시 주총 열기 이전에 대한항공이 알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자포자기한 듯한 그런 분위기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사천리로 불과 1시간이 채 못 돼서 주총이 끝난 그런 원인이었습니다. 어제 주총 결과 이제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번 정부는 남미식 사회주의 정책, 경제 정책을 쓰는 경향이 아주 짙어요. 남미식 사회주의. 그 중에서도 아주 이념에 치우쳐가지고 한때 세계 4대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의 그 사회주의 차베스나 마두로 정책을 흉내내는 게 많은데 이번 이 사태도 그와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다. 이게 경영학자들이 오래전부터 걱정했던 연금 사회주의의 개시를 알리는 아주 위험한 선례를 정부가 남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먼저 뭐 간단하게 반론을 해본다라면 전 연금 사회주의 그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고 하나 이번 일련의 과정에서 뭐 수탁자 전문위원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반대 의견을 최종적으로 냈는데 좀 논쟁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부 추천 측 위원들 그리고 위원장께서는 이제 이 의안에 대해서 찬성 표결을 하셨고요. 말씀처럼 국민연금이라든가 복지부 그리고 국민연금 추천의 위원장분들까지 다 대한항공 측의 안건에 찬성을 했습니다. 우려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일어나지도 않았다. 토론을 좀 진행하기 전에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 연금 사회주의 어떤 의미라고 좀 보면 될까요? 연금 사회주의를 첫 번 걱정했던 분은 경영학에서 가장 대가로 전략의 대가로 알려진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분이 연금 사회주의에 대한 책을 70년대 내면서 이슈가 됐습니다. 주식시장에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주식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고 개인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연기금이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연금 사회주의에 대한 우려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국가가 공공연금의 비중, 국가의 공공연금의 비중이 기업의 연금 비중보다 훨씬 적고 또 이게 연금이 직접 자기네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결정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개는 위탁을 받은 투자 대행사들이 하고요. 그래서 이게 분산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리고 연금을 공적 연금을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그런 경우도 없습니다. 다 금융 전문가들이 하는데 우리는 장서부터 보사부 장관이 있고 그리고 이게 우여곡절이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사실은 실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안 하기로 했던 거를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서 의견을 뒤집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이 지금 이 국가
의한 연금, 정권에 의한 연금 사회주의의 위험이 큰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사태가 증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조양호 회장의 퇴진을 결정한 그 비율이 한 64.1%라는 숫자였는데 국민연금이 한 11.56%의 지분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럼 한 대략적으로 한 50% 넘는 것은 이 다른 주주들의 결정이 합쳐진 결정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연임 반대가 35.9%. 사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 최고위원자 CEO 임명은 이 한진해운이 아주 대한항공이 상당히 특수한 특별 결의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임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3분의 1이 반대를 하는 건데 그 3분의 1이니까 33.3% 정도 돼야 되는데 국민연금이 12%가 처음 안 되니까 다른 참여 주주들이 한 20% 정도가 동조했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이제 이 문제를 가만히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나를 보시면 주주의 66%가 64% 정도가 찬성한 거를 소액 주주들이 뒤집은 거잖아요. 네네.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지금까지 재벌들은 소액 주식을 가지고 소액 지분을 가지고 전체 주주의 그 이해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한다고 비난을 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소수 지분을 가지고 전체 머저리티를 갖고 있는 과반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한 거거든요. 네네. 이거야말로 자기들이 하는 비난을 자기들 스스로 행한 거죠. 대한항공의 이게 그 3분의 2의 특별 의결 사항은 어떻게 해서 생긴 거냐 하면 과거에 외환위기 시절에 우리 잘 아시다시피 론스타나 엘리엇이나 솔버링 같은 벌적 캐피탈들이 와서 소액 주식을 사가지고 경영권 흔드는 일이 있으니까 그 경영권 보호를 하려고 만들었던 정관상의 의결이거든요. 그래서 그 약점을 지금 정부가 악용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에 정부는 나서지 않았어요. 왜 자꾸 정부가 나섰다고 하는지 모르겠고 뭔가 그리고 과정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국민연금은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스튜어드십 코드를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2개월 전에 1월 달에 이미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심지어는 바로 그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횡령 배임 등 중대한 사회적 범죄를 일으킨 CEO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고려해봐라 하는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국민연금 수탁자위원회에서 그러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않기로 한 겁니다. 어제 했던 건 뭐냐면 일상적으로 있어왔던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 이전에도 과거 3차례에 걸쳐서 국민연금이 행해왔던 주총장 참여해서 어떤 특정 안건에 대해서 반대표를 행한 지극히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학생으로 따지면 9시에 학교 앞 정문을 통과하는 이런 일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요 스튜어드십 코드와도 상관없고 연금 사회주의다 이런 논할 계제가 아닌 일입니다. 일반적인 어떤 주주총회 과정이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어떻게 보면 어떤 정당 선거 투표에서 투표날 가서 기표한 행위입니다. 어제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 여파가 클 뿐이지. 네네. 어제 그 행위가 어떤 적극적인 경영 활동에 참가하겠다. 심지어는 이제 모 언론을 보면 이제 어제 그 행위는 이제 캘퍼스의 사례를 이제 들면서 이사 해임에 준하는 캘퍼스가 과거인 제가 알기로는 특정 회사에 대한 이사 해임을 요구했고 그걸 관철시킨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됐다는데 이사 해임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어제는. 그렇죠. 회사가 내놓은 대한항공이 내놓은 3분의 2의 지분 이상을 확보했을 때 관철되는 이사 연임한 건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스튜어드십 코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사 해임이 아니라 이사 연임한 건이다. 그렇죠.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전혀 상관없는 건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형식 논리를 가지고 저렇게 말씀하시면 참 대화가 어렵죠. 사실상은 해임을 시킨 거잖아요, 대표이사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연임을 부결한 거하고 새로 해임한 거하고 다르다. 이런 전혀 다릅니다. 이사 해임 요구와 어제는 이사 선임의 형식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그렇게 얘기가 되죠. 현실적으로는 지금
과반 이상의 주주가 원하는 최고경자를 국민연금이 주도해서 내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아니고 대한항공이 그렇게 설정했던 거 아닙니까? 이사 선임 요구는 지금 형식적 형식 논리를 운운하시는데 기본적인 사실 자체를 왜곡하고 계신 겁니다. 뭘 왜곡을 해요? 왜곡이 대한항공이 요구했던 거고 이사 연임 안건은 지금 일반적인 우리 안건이었단 소장님 말입니다. 같은 분이 국민연금에 들어간 것 자체가 그 국가의 정부의 이념적인 저거예요. 우리 교수님 생각의 시각에선 그러겠죠. 그렇죠. 국가 추천위원도 아니고요. 지금 가입자 추천이었습니다. 왜곡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네. 다 지금 우리 이번 정부가 참여연대하고 사실은 연합정부거든요. 그래서 곳곳에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이런 결정을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형식 논리를 가지고 지금 이런 말씀을 교수님 하시는 거고요. 그런 건 좀 명예훼손에 준하는 발언이고요. 그런 걸 명예훼손이에요. 교수님 그런 사실이죠. 발언 뇌내망상이라고 합니다. 예, 그 알겠습니다. 함부로 그런 말씀하지 알겠습니다. 마십시오. 네, 함부로예요? 네, 네, 일단 무슨 저희가 참여연대와 뭐 정부가 뭐 연합정권이라는 소장님 그런 잠시만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그 교수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셨던 국민연금이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라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좀 제시를 해주셔야 될 것 저는 같아요. 반론이라기보다는 예. 저 역시 그 부분을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은 교수님과 같이 네. 정부는 국민연금이 현재 정부 부처의 어떤 산하기관으로 있는 것 이건 저 역시 이제 문제라고 네네. 생각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국민연금이 정부와 기업이 과잉 대표되고 있다. 한편 이런 문제 제기해 볼게요. 지금 이제 사측위원이 2명 내지는 3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9명 총 인원 중에서 이분들이 과연 국민연금의 운용과 관련된 의사결정과 관련된 개입할 여지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 진행자분들도 국민연금을 다 가입하실 텐데요. 이 가입할 때 물론 국민연금 납입액이 네. 사측 부담, 본인 부담 이렇게 있는데 네네. 자 우리 진행자분께서 월급을 받았어요. 네. 월급을 이제 SBS, CNBC 회사에서 줄 텐데 그렇죠. 월급 주고 난 다음에 너 야 200만 원은 오늘 어디에 써라. 이번 달에 어디에 써라. 그리고 나 집 빌리는데 네 돈 가져와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거죠. 없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저는 국민연금의 운영과 관련해선 정부로부터도 자유로워되지만 또한 지금 사측의 인원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과잉 대표되고 있다. 저는 정부와 기업들의 입김이 너무 센 그런 상태이다. 정부와 기업의 입김이 세다. 예. 예, 그 뭐 정부의 입김이 세다는 걸 인정해 주신 거는 상당히 그 고무적인 반응이신데요. 네. 같은 뜻이란 말씀이신 거죠? 예.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주주권 행사를 왜 국민연금이 신중히 해야 되냐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꾸 우리가 재벌에서 소액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전체 주주들에 대해서 그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한다. 이게 그런데 그럼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 가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다른 전체 주주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되죠. 그거는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니까요. 네네. 또 하나는 국민연금의 그 재정적 수익성에 대해서 국민연금의 주인인 국민연금 주인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 국민연금은 쉽게 비유를 하자면 증권사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돈을 준다고 해서 증권사가 그걸로 주식을 사고 팔게 해주고 뭐 펀드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그렇지만 저희 주주한테서 국민연금이 무슨 어떤 특정 사안에서 이임을 구체적으로 받은 적이 없어요. 저도 이제 많은 국민도 국민연금의 주인인데 네. 지금 어제 가서 결정한 분들한테 대한항공의 회장을 연임을 반대하라 그런 이임을 한 적이 없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국민연금 자체도 그 대리인의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러면 지금 어제 분명히 주주들 과반 이상의 주주의 의사에 반하는 걸 했으니까 그쪽에서도 지금 올바른 의사결정이 아니고 국민연금이 지금까지 뭘 해왔냐. 다른 나라 공공연금에 비해서 수익성이 낮죠. 그리고 지난해는 마이너스까지 냈어요. 국민연금 마이너스 내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다른 공공연금. 왜? 위험한 리스크한 투자에 자산을 잘 투자를 안 하거든요. 이거는 연금 너무 중요하잖아요. 국민 전체에. 그런데 과도하게 지금 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지난해 주가가 저거 하니까 마이너스를 냈어요. 그러면 이건 이미 또 국민연금의 주인인 국민한테도 대리 문제가 심각한 조직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차치하고서라도 좀 여쭤볼게요. 다른 나라 해외에서는 국민연금 자체, 그러니까 공적연금이 가지는 그 주주 권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이걸 통제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하든 주주권을 하든 우리처럼 국민연금에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쪼개서 네. 자산 운영사들한테 맡기거든요. 실제 우리나라 국민도 국민연금이 주고 사고 파는 거를 직접 결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개 네.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증권사들한테 나눠주고 증권사가 그 투자를 자산 운영을 하죠. 네. 그러면 그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네. 스튜어드 코드십을 행사하지 이렇게 중앙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도 없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기업연금이 아직 그 도입돼 가지고 옛날엔 퇴직금으로 다 주고 연금으로 안 했기 때문에 연금이 쌓여 있는 비중이 적습니다. 급격히 상승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GDP의 한 9%, 10%가 일반 기업연금인데 우리는 국민연금이 압도적으로 큰데, 다른 나라는 그 공공연금, 이제 미국 같으면 소셜 시큐리티 같은 게 비중이 기업연금에 비해서 월등히 적기 때문에 정부 영향력에 있는 이런 공공연금이 어떤 걸 행사해도 영향력이 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군요.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정부 통제하에 있고 이게 다른 연금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비중이 커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피터 드러커의 그 연금 사회주의의 위험성이 가장 큰 구조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좀 생겼는데, 이번에 조양호 회장이 연임이 안 된 게 지금 64.1%의 찬성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정관상으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정관 자체가 이미 그 소수 주주들의 어떤 의견이 중요하게끔 돼 있는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회사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정관은 이제 주총에서 정관은 만든 그렇게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그 조양호 회장과 그 경영진의 그 실수 내지는 문제도 당연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 우호 지분으로 자기한테 찬성을 안 해준 거고, 또 충분한 우호 지분 확보에 실패한 거잖아요. 그거는 뭐 경영진의 책임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문제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대리권의 자격도 불분명한 국민연금이, 정치적 영향력 있는 국민연금이 경영진을 교체할 만한 그 행사가 이게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가 아니냐, 아니면 거꾸로 국민연금이 주주 행동주의에 나섰다, 이렇게 보도 되죠. 이거 해석이 뭐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사실 연임이 부결된 이런 문제들 자체가 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뭐 사안도 있겠지만, 그 더 큰 문제는 뭐 30억 원에 달하는 횡령, 배임 문제가 있다라는 관측도 있더라고요. 그런 시선도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렇죠. 분명히 이제 단죄되어야 할 사안이고요. 뭐 30억뿐만 아니라 이 이전에 또 한진해운대에 대한 8천억 부당 지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사이버스카이에 대한 뭐 일감 몰아주기, 그리고 이제 뭐 조양호 회장 본인의 문제는 아니지만 조양호 회장 일가가 일으킨 뭐 밀수 혐의라든가, 어제 또 주총에서도 뭐 최이배 의원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더라고요. 지적들을 했었습니다. 뭐 아무런 대답도 없었고, 뭐 이와 같은 어떤 자꾸 또 헌법상에 많이 귀에 내리에 박히도록 많이 들었는데, 헌법 제27조 사항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사실 있었죠. 그렇죠.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도 전에. 이제 이게 보면은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 형사 피고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 저희는 그리고 어떤 이와 같은 의결권 행사에 임하는 데 있어서 이분을 형사적으로 단죄하고자 하는 목적도 없고 그러한 것도 불가능하고요. 다만 어떤 특정인이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서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니면 배임이 있는지, 어떤 기업 가치에 심각한 훼손을 일으켰는가 하는 그런 기준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뭐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 피고인에 대한 이런 것들이 개재될 여지는 없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책임 문제에 대해서. 하나는 여기서 이제 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적힌 근거 조항이 기업 가치의 훼손, 그리고 주주 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이사 후보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다. 이 항목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선은 여기가 이 행위가 기업 가치를 훼손했냐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일반 국민들이나 국민연금에서 가서 행사하신 분들은 믿지 않으시겠지만, 지난해 그 대한항공은 매출이 7%가 올라가서 상승이 돼서 창사 이래 최대 매출 실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요? 2018년에요.
그 지금 이 문제가 불거졌던 2018년에 그리고 그 영업이익률이 5.4%입니다. 네. 그 제2터미널로 이전하고 이러면서 투자 금액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여객 운임 쪽에서 10%의 매출 성장이 있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소비자들이 이 조양호 경영진의 일가하고 네. 기업의 브랜드나 기업의 가치하고는 그렇게 혼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반면에 그 경쟁 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은 그 회계법인이 그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 보고서 회계 감사 보고서에 한정 의견 제출을 네. 받아가지고 지금 제출을 했죠. 제출을 하면서 그 주식 거래 상장이 중지가 됐죠. 거리는 됐죠. 네. 그래서 경쟁 회사하고 봐도 압도적으로 경영을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업 가치로 훼손했다라고 하는 또는 주주의 이익에 반해했다고 하는 근거가 없어요. 그냥 정치적인 선입견이죠. 그런 거고 아까 배임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저는 이런 거에 뭐 확정 판결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 배임 뭐 이렇게 가지고 하는 게 맨날 거래회사의 그 같은 재벌 내의 다른 관계사에 대한 부당 지원 네. 또는 일감 몰아주기인데요. 네. 우리나라 일감 몰아주기는 과도한 상속세하고 이런 거에 의한 거로 5조 이상에 대해서의 기업에서만 범죄가 되고 네. 5조 미만 기업에는 범죄도 안 되는 상당히 그 보편성이 없는 범죄고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정부나 그 검찰이 나서면 모든 경영진을 기소할 수 있고 범죄자로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재벌 총수 중에 감옥을 안 갔다 온 사람이 드물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의도라면 앞으로도 정부가 기소만 하고 검찰권 동원하면 경영자를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예. 뭐 역으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또 총력을 다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는 좀 언급을 할게요. 그 매출과 영업이익을 말씀하시는데요. 2018년에 단기 손실이 났고요. 예.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고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매출, 영업이익 이곳에서는 계속 이익이 납니다. 네네. 그러함에도 손실이 나는 이유는 영업 외적인 요소, 투자. 영업적에서는 이익이 나지만 투자와 재무에서는 손실. 왜 손실이 나냐면 아까 말씀하신 한준에 대한 부당 지원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일감 몰아주기 등 이런 영업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손실이 났고요. 1999년 조양호 회장이 최초 회장이 취임했을 때 당시 IMF 직후임에도 부채 비율이 200%에 못 미칩니다. 네. 그와 같은 건실했던 회사가 지금 뭐 아시아나항공과 비교하는데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이나 지금 무려 부채 비율이 700%를 상회합니다. 둘 다 어떤 재무 구조에 있어서 재무 지표에 있어서 누가 낫다 어떻게 나쁘다 할 수가 없는 정말 민망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조양호 회장의 그 대표이사 연임이 부결이 됐으니까 여쭤볼게요. 그럼 향후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어떤 전문 경영이 낫다, 뭐 낫지 않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고요. 어떤 총칙에 있어서는 대한항공을 포함한 전체 기업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오너가 낫다, 전문 경영이 낫다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 경험이나 어떤 축적된 그런 것에 비추어 다만 대한항공에 한정지어져서 본다라면 조양호 회장의 어떤 경영력 이미 판가름 났고 아까 20년 동안의 어떤 부채 비율의 누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랬을 때 과연 큰아들 조원태 씨인가요? 네. 이분 역시도 경영 능력에 있어서는 저 역시 이제 긍정적인 점수를 보여주기 힘들고 그렇다고 본다라면 전문 경영인으로 어떤 체제 변환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건 아닌가. 대한항공에 있어서는 고민할 시점이다. 대한항공의 케이스에 대해서는요. 예. 교수님께서는 뭐 전문 경영인 아니면 뭐 조원태 사장으로의 전환 어떤 걸 좀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선 사기업의 경영진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를 정치권이나 밖에서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 기업이 알아서 할 문제다. 알아서 할 얘기죠. 미국에서도 수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재벌 구조를 가지고도 다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만 아주 예외적으로 있는 것처럼들 자꾸 그러지만 우리나라에 오면 대만 삼성전자 다음으로 큰 회사가 될 카길이나 포드 자동차나 월마트 같은 회사도 다 패밀리들이 뒤에서 컨트롤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양호 회장이 물러나고 안 나는 건 저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패밀리가 컨트롤하는 기업들의 특징이 가족 내에서 의사결정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장점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조양호 회장이 제일 많은 주식 의결권을 가진 주주로서의 지위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자꾸 정치적 영향력으로 사기업의 경영권을 바꿀 수 있고 전문 경영인이 좋다 않다는 논란 자체 되는 게 우리나라의 얼마나 경제를 정치화하는가 그런 부작용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어제 사실 조양호 회장의 연임 부결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주가를 보니까 대한항공 주가가 어제 2.47% 오른 채 마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의아했거든요. 대표가 연임에 실패했는데 주가는 올랐다. 그래서 오너 리스크가 없어졌다고 시장이 판단을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좀 작용을 한 건지가 좀 궁금한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렇죠. 대한항공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본다라면 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말씀하셨듯이 매출 좋고 영업이익 좋고 이건 과거에 누적된 결과입니다. 저는 대한항공이 가장 큰 위험은 오너 리스크다. 조양호 일가가 일으키는 그런 의미에서 그 오너 리스크가 제거될 일종의 단서가 어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야 보시는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오늘 이미 거의 5%가 빠지고 지금 있거든요. 많이 떨어지고 지금은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 단기적인 주가를 가지고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대한항공의 반응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어제 대한항공이 반응이 뭐였습니까?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랬고요. 왜 어제 그렇게 오른 거는 그렇게 해석하시면서 오늘 많이 떨어지는 건 또 다르게 해석을 하세요. 그게 일관성이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오너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리스크가 있는지도 시장이 판단할 얘기입니다. 이걸 무슨 시민단체, 정부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아까 제가 그래서 이런 게 사회주의적 경향이라는 거예요. 사기업의 경영권에 대해서 왜 밖에서 왈가왈부하 하느냐고요. 그게 우리나라한테 지금 이게 후유증이 뭐냐고 보면 지금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경쟁력이 낮아져서 위기에 오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나면 다 경영권 방어에다가 자원을 배분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결과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정부가 주장했던 건 뭐예요? 뒤에서 아무 공식적인 직함 없이 회장 직함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다 하는 이중성 해소해라는 거예요. 책임 경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 지배구조는 변함이 없는데 경영진 자리에서만 뺏었으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반대에 사실은 더 투명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경영을 강요한 거죠. 아까 이 적자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기업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면 새 비행기도 많이 사야 되고 공항 지금 두 번째 거로 옮기느라고 미래 투자한 거고요. 한진해운에 지원한 것도 사실은 지금 한진해운을 없앤 게 우리나라의 조선업도 그렇고 해운업에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실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많은 경제학자들하고 경영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열사 간의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배임으로 처벌하고 그런 나라도 많지 않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결과는 결국은 아까 주식 오늘 보셨지만 어제도 오른 거에 2배 이상 지금 떨어지면서 지금 출발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재벌 총수가 이렇게 주총 표결을 통해서 이사진에서 퇴출당한 게 이번이 첫 케이스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게 다시 또 발생을 할지 아닐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번 사태가 주목받는 이유일 것으로 생각이 좀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경률 소장, 이병태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